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TV를 보다가 한숨을 쉬더군요. 여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이래. 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12억이면 비싼 동네는 아니겠네. 그렇게 말은 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12억. 평생 모아도 손에 쥘 수나 있는 돈일까요? TV에서는 계속 부동산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평균 전세가가 6억을 넘었다느니,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에 집 사는 건 불가능하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무심한 척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산 걸까? 저는 올해 52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나쁘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나왔고요. 졸업하기도 전에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는 제일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동네 사람들 붙잡고 제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막내는 다르다니까요.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가난한 집이었지만 저는 공부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평생 일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셨죠. 겨울이면 집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연탄가스 냄새 맡으며 살던 집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다. 그 마음 하나로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합격 발표 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시장 자판 앞에서 우시더군요. 우리 아들, 이제 성공할 일만 남았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진짜로 제 인생이 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라졌죠. 대기업 입사 후에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꽤 인정받았어요. 일 욕심도 많았고 승부욕도 강했습니다. 새벽 2, 3시에 퇴근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어요. 오히려 그런 제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0 후반쯤 되었을 때였나. 회사에서 처음으로 해외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그때 홍콩으로 출장을 갔었는데 비행기 타기 직전 공항에서 괜히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오래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야, 너 진짜 성공했구나. 촌스럽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홍콩 주재원 시절에는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매일 외국인 바이어 만나고 영어로 PT하고 밤에는 접대 자리 돌고요. 몸은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한국 들어오는 날이면 면세점에서 애들 선물부터 샀어요. 큰아들은 초콜릿을 좋아했고 작은아들은 장난감 로봇을 좋아했습니다. 집 문 열고 들어가면 애들이 뛰어나왔죠. 아빠 왔다. 아빠, 이번엔 뭐 사왔어? 그 순간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비행기 타고 와서 피곤함에도 애들 얼굴 보면 피곤이 싹 풀렸어요. 한 번은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에서 그림 일기를 써왔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우리 아빠는 외국에서 일하는 멋진 사람이다. 그거 보고 혼자 울컥했습니다. 저는 정말 가족의 자랑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내도 그 시절엔 저를 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친구들 모임 다녀오면 꼭 말했어요. 우리 남편 이번에 유럽 출장 갔다 왔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인정받는 맛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집에서도 인정받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생이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더 올라가야 했고, 더 벌어야 했고, 더 인정받아야 했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40대 초반에 팀장 달았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동기들 중 제일 빨랐거든요. 임원들도 저를 예뻐했습니다. 김 팀장 일 진짜 잘하네.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밤새워 일했습니다. 집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고 애들 얼굴 못 보고 잠드는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가족 위해서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렸는데 쉰이 넘어 뒤돌아보니 제 손에 남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 계속 살고 있는
대치동 전세 아파트, 끝이 안 보이는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그리고 불안감. 얼마 전에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전세 살아야 할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괜히 물만 마셨습니다. 아이들은 커가는데 집주인은 또 전세 올린다고 하고 통장 잔고 계산해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젊을 땐 분명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지금의 저는 이렇게 초라한 걸까요? 뉴스에서는 서울 집값이 또 올랐다고 떠들고 인터넷에는 30대 자산가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걸 보다 보면 이상하게 숨이 막혀요. 저는 분명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죽도록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저는 제 집 하나 없는 걸까요? 왜 저는 아직도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공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 위에서 열심히 달려온 돈만 벌어온 기계였던 게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리게 될 줄은요. 그저 저는 앞으로 더 성공할 줄만 알았습니다. 50살이 막 넘어가던 해였습니다. 그날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평소처럼 출근해서 커피를 붓고 자리에 앉았는데 본부장에게 메신저가 왔어요. 김 팀장님, 잠시 제 방으로 오시죠. 별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본부장이 괜히 모니터만 만지작거리고 제 눈을 잘 못 마주쳤습니다.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아, 뭔가 안 좋은 얘기구나. 본부장이 한참 뜸들이다 말했습니다. 김 팀장, 조직 개편이 있었어. 이번엔 젊은 리더 중심으로 분위기를 바꾸려는 방향이라 그 뒷말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 귀에 남은 건 딱 하나였어요. 팀장에서 내려온다는 말.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회사 전체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겨우 웃는 척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 네, 회사 결정이 그렇다면 따라야죠. 그 말을 하는데 입안이 바짝 마르더군요. 본부장은 괜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팀장 능력 문제는 아니야.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요, 그 말이 더 비참했습니다. 능력 문제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능력 없다고 판정난 기분이 들었거든요. 방에서 나오는데 다리가 약간 풀리더군요. 복도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늙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회사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직접적으로 아무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느껴집니다. 사람은 원래 조직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보더라고요. 젊은 직원 하나가 커피 마시다가 저와 눈이 마주쳐서 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팀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다 순간 표정이 애매해졌어요. 이미 소문 들은 거죠. 그 어색한 표정 하나가 사람 참 비참하게 만듭니다. 더 충격이었던 건 새 팀장 발령이었습니다. 후배였습니다. 저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놈이었어요. 예전엔 회식 끝나면 제 어깨 붙잡고 술 취해 말하던 녀석이었습니다. 팀장님 같은 사람이 진짜 일 잘하는 거죠. 제가 진짜 많이 배웁니다. 존경합니다. 그랬던 애가 이제 제 위에 앉게 된 겁니다. 발령 첫날, 저는 일부러 새벽같이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 마주치는 게 싫었습니다. 괜히 누가 위로라도 할까봐. 그게 더 견디기 힘들 것 같더군요. 사무실은 아직 불도 반쯤만 켜져 있었고 녹즙 아주머니가 녹즙을 책상 위에 놓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떨리더군요. 회사 다닌 지 25년이 넘었는데 출근이 무섭다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참 멍하니 모니터만 보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일찍 오셨네요. 새 팀장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친구는 일부러 더 공손하게 말하더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편하게 웃으며 대답했을 텐데 그날은
제 자신이 너무 작아진 느낌이었어요. 회의 시간은 더 괴로웠습니다. 제가 작성한 자료를 보더니 후배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 부분은 제가 요청드렸던 방향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싸해졌습니다. 다들 모니터 보는 척 했지만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존댓말인데도 이상하게 뺨 맞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회의 끝나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예전엔 제가 저 회의실 중심에 앉아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눈치 보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저는 괜히 밝은 척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네?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신 좋아하잖아. 그런데 밥 먹다가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집주인이 연락 왔어. 이번에 전세 좀 올려줘야 한대. 순간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티를 낼 수가 없더군요. 옆에서는 둘째가 말합니다. 아빠, 나 이번 겨울방학 특강 신청해야 되는데.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야지. 그 말 하면서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출, 카드값, 학원비, 생활비.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잠들었고 아이들 방에서는 문제집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불 꺼진 거실에서 가만히 천장만 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1시간 뒤에 다시 눈이 떠졌어요.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기도 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숨이 턱 막히는 날이 많았어요. 결국 회사 근처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몰래 갔죠. 괜히 누가 볼까봐 모자까지 눌러쓰고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그 질문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그런데 웃긴 건 정작 저는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한참 침묵하다 겨우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요즘 쓸모없는 사람 같아서요. 의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처방해줬어요.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정신과 약을 먹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약 없이는 잠들 수가 없더군요. 침대에 누우면 자꾸 회사 생각이 났습니다. 앞으로 몇 년 버틸 수 있을까? 아이들 대학은 어떻게 하지?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몇 번은 정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출근길에 회사 건물 보면서도 도망치고 싶었던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이었으니까요. 그 나이 남자들은요, 아무리 무너져도 다음날 다시 넥타이 매고 출근해야 하더군요. 그렇게 어찌저찌 3년이 흘렀습니다. 참 신기하더군요.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시간도 결국 버티게 되나 봅니다. 처음 팀장에서 내려왔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 가는 길마다 숨이 막혔고 후배의 얼굴 보는 것도 괴로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 마음도 조금씩 닳더군요. 좋게 말하면 적응이고 솔직히 말하면 체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악착같이 일하지 않게 됐어요. 누가 시키는 일은 합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밤새워 자료 만들고 먼저 나서서 프로젝트 따오고 임원 눈치 보며 보고서 다듬는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한 번은 후배 팀장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선배님, 예전엔 진짜 독하게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네, 예전엔 진짜 독하게 일했었죠. 그 말을 하는데 제 입으로도 참 낯설더군요. 예전에 저는 정말 승진에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월급날만 기다리게 되더군요. 요즘 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임금 피크제까지 버티는 거. 참 어찌 보면 초라한 목표라고도 할 수 있죠. 젊을 때는 임원 명함 상상하던 사람이 이제는 잘리지 않는 걸 목표로 산다는 게요. 퇴근 후에도 딱히 갈 곳은 없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는 지쳐있고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예민하고 괜히 제가 분위기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아 눈치가 보일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술 마시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닭발집이 하나 있는데요. 간판도 낡았고 테이블도 끈적끈적한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시끄럽고 허름한 분위기가 편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그런 건지 그날도 퇴근 후 그 집에 갔습니다. 겨울 끝자락이라 바람이 꽤 차가웠어요. 코트기 세우고 들어가는데 닭발 굽는 냄새가 확 올라오더군요. 사장님이 절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유, 우리 김 팀장님 오늘도 혼자 오셨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도 저를 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몇 년째 다녔는데도 팀장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나 봐요. 오히려 그게 편했습니다. 저는 늘 앉던 구석 자리에 앉아 소주를 시켰습니다. TV에서는 야구 중계가 나오고 있었고 옆 테이블에는 젊은 직장인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허전하더군요. 소주 한 잔 따라놓고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는데 누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 과장, 아니 이제 부장인가? 고개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회사 선배였습니다. 정 선배. 한때 같은 팀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죠. 그 선배는 회사에서 솔직히 존재감이 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일을 엄청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정치도 못했고 늘 어딘가 어수룩했어요. 임원들 눈에 들지도 못했고 결국 남들보다 빨리 회사를 나갔습니다. 당시 사람들 반응도 차가웠어요. 역시 회사는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야. 저 형은 좀 아니랬지.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본 선배 모습은 이상했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습니다. 패딩도 오래 입은 티가 났고 운동화도 낡아 있었어요. 얼굴에도 주름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회사 다니던 시절에 초조함이 없었어요. 그 선배 특유의 눈치 보는 웃음도 사라졌고요. 정 선배가 제 앞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와, 자네를 여기서 다 만나네. 저는 얼떨떨해서 물었습니다. 선배님은요? 선배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선배는 소주잔 받더니 웃었습니다. 나 강원도 살아. 마당 있는 낡은 집 하나 얻어서 혼자 고치면서 살아.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강원도? 집 고치면서 산다고? 그 선배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하고는 몇 년 전에 정리했고, 애들하고는 가끔 봐. 오늘도 애들 만나러 서울 왔다가 이제 내려가기 전에 술 한잔 하려고 들른 거야. 말하는 목소리가 참 담담했습니다. 억울함도 없고 화도 없고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저라면 그렇게 말 못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괜히 안주만 뒤적였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안쓰럽기도 했어요. 회사도 떠났고 이혼도 했고 시골 내려가 혼자 산다니. 객관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렇게 살 바엔 그래도 회사 붙어 있는 게 낫지. 그런데요, 참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가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 사고, 월급도 더 많이 받는데, 그날 그 닭발집에서는 이상하게 제가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선배는 소주잔을 들고 TV 보면서 편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눈치를 안 봤어요. 회사 사람 욕도 안 하고 세상 원망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담백했습니다. 그러다 선배가 문득 묻더군요. 자네는 행복하나?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행복하냐고?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걸 생각해 봤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그냥 먹고 사는 거죠.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고 사는 거, 그거 참 무서운 말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생각났어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버티고만 있는 걸까? 그날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삶 말고도 어쩌면 다른 삶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날의 사건은 정말 별거 아닌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였어요. 클라이언트 일정 변경 메일이 있었는데 제가 날짜를 착각하여 잘못 전달한 겁니다. 그 일 때문에 광고 촬영 일정이 전부 꼬여버렸습니다. 외주 업체도 다시 움직여야 했고 모델 스케줄도 어그러졌고요. 아침부터 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후배 팀장이 저를 부르더군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김 차장님, 회의실로 잠깐 오시죠.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아, 일이 커졌구나. 회의실 들어가는데 심장이 빨리 뛰더군요. 안에는 이미 팀원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노트북 화면만 보는 척 하고 있었어요. 그 분위기 아시죠? 누군가 크게 혼날 때 생기는 싸한 공기. 후배 팀장은 제 실수 내용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클라이언트 쪽에서 굉장히 화가 난 상태입니다. 촬영팀 전체의 스케줄 다시 잡아야 하고요. 저는 바로 고개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변명이라도 했을 겁니다. 메일이 헷갈렸다든가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조직에서 한번 밀려난 사람은요. 변명하는 순간 더 초라해진다는 걸요. 그래서 그냥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후배 팀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아니, 팀장까지 지내셨던 분이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합니까? 이것 때문에 팀 전체가 피해보는 거 안 보이세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팀원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누군가는 민망해서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괜히 모니터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적인 소명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팀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하더군요. 순간 귀에서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진짜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멍해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사람들 평가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격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더군요. 회의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는데 손끝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괜히 모니터만 켜놓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화장실로 갔습니다.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군요. 한참을 변기 뚜껑 닫고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눈물은 안 나오더군요. 대신 가슴 한쪽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거울 보니까 얼굴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그날따라 제 넥타이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50 넘은 남자가 회사 화장실에서 혼자 넥타이 풀고 숨 고르고 있는 모습이 참 초라하더군요. 퇴근길에는 일부러 지하철 2정거장 전에 내려 걸어갔습니다. 집에 바로 들어가기 싫었어요. 겨울바람이 차가웠는데 이상하게 정신은 맑아지더군요. 그런데 집 문 열자마자 현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식탁 위에는 은행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세 재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집주인이 이번엔 진짜 많이 올려달래. 저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잘 얘기해봐.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나도 알아서 하고 싶지. 근데 돈이 있어야 알아서 하지. 순간 저도 예민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자존심이 박살난 상태였거든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도 지금 미치겠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아내는 잠깐 입 다물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그 말에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괜히 더 날카롭게 말했어요. 당신은 회사 안 다녀보니까 모르잖아. 내가 요즘 어떤 기분으로 버티는지. 그런데 아내 표정이 갑자기 무너지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내도 지쳐 있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은 짙어져 있었고 흰머리도 부쩍 늘어 있었어요. 아이들 학원 챙기고 생활비 계산하고 부모님 병원비 걱정하고 그 사람도 매일 불안 속에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힘든 거 알아. 근데 나도 너무 무서워. 그 말 듣는데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겠더군요. 처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약한 목소리를 내는 걸 본 게. 저는 늘 제가 가족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 알았어요. 아내도 저와 같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거실로 나왔는데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더군요. 핸드폰 계산기 켜놓고 이것저것 숫자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사람도 얼마나 불안할까.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늦잠 잤을 텐데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집안 공기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패딩 하나 걸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 갈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정말 잠깐만이라도 제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터미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문득 그 선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닭발집에서 만났던 정 선배, 강원도에서 산다고 했던 그 사람. 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분이 보고 싶더군요. 저는 거의 충동적으로 강원도행 표를 끊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봤습니다. 서울을 빠져나가는데 이상하게 숨이 조금 편해졌어요. 강원도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사람들 사이에 끼어 다녔는데 여기서는 버스에서 내린 사람도 몇 없더군요. 정 선배는 터미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패딩을 입고 작은 트럭 하나를 끌고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진짜 왔네? 술김에 한 말인 줄 알았더니 저도 괜히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왜 왔는지 잘 몰랐거든요. 선배 차 타고 한참 들어갔습니다. 도로 옆으로 산이 계속 이어졌고 중간중간 작은 논밭들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늘 이어폰 꽂고 핸드폰만 봤는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창밖만 보게 되더군요. 선배 집은 마을 끝쪽에 있었습니다. 진짜 오래된 시골집이었어요. 담벼락은 군데군데 금이가 있었고 대문도 삐걱거렸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장작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작은 텃밭에는 상추가 심어져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놀랐습니다. 진짜 여기서 산다고? 집 안에 들어가니까 더 놀랐어요. 마루는 오래돼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고 벽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집이 따뜻했습니다. 보일러 때문이 아니라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따뜻함이었어요. 선배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일단 밥부터 먹자. 점심은 된장찌개였습니다. 직접 텃밭에서 뜯은 상추랑 김치, 계란말이. 정말 별거 없는 밥상이었는데 이상하게 맛있더군요. 저는 밥 먹다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안 외로우세요? 선배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외롭지. 근데 서울에서도 외로웠어.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묵직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그랬거든요. 회사에서 수백 명이랑 일하고 매일 회의하고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데도 늘 혼자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선배를 따라 동네 목공방에 갔습니다. 작은 공방이었어요. 문 열자마자 나무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고요. 선배는 거기서 간단한 가구 만드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얼굴이 완전 도시 사람이네. 그 말 듣는데 괜히 웃기더군요.
예전엔 대기업 팀장님 같다는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았는데, 그날은 그냥 도시사람 같다는 말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선배는 하루 종일 묵묵히 일했습니다. 말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무 자르고 사포질하고 못 받고. 그런데 그 모습이 묘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보고서도 없고 실적 압박도 없고 그냥 자기 손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더군요. 저는 한쪽에 앉아 멍하니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물었습니다. 형님, 안 불안하세요? 선배가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돈도 예전만큼 못 버실 텐데 나이 들면 돈이 제일 무섭잖아요. 선배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더군요. 불안하지. 당연히 불안하지. 그리고 천천히 못 하나를 박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을 땐 말이야. 돈 벌어도 매일 죽는 기분이었어.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돈 벌면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선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회사 생각부터 났고, 일요일 밤만 되면 심장이 뛰더라. 내가 살아있는 건지 버티는 건지 모르겠고,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선배가 창밖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돈은 적게 벌어. 근데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느낌은 들어. 그 말 이후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녁에는 마당에 작은 상 펴놓고 둘이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산바람이 천천히 불어오는데 정말 조용하더군요. 서울에서 늘 소음 속에 살았는데 여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핸드폰도 거의 안 울렸어요. 회사 메신저 알림도 없고 급한 전화도 없고 처음엔 불안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편해지더군요. 그날 밤 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들리고 바람이 나뭇잎 흔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만히 하늘만 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밤하늘 본 기억도 잘 없더군요. 늘 회사 생각하거나 대출 생각하거나 집값 뉴스만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아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바람 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배가 저를 깨웠습니다. 오늘 의자 하나 만들어 볼래?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선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회사 일도 처음부터 잘했냐? 그 말에 괜히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톱질도 삐뚤고 못도 제대로 못 박았어요. 손바닥에는 가시도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회사에서는 늘 누군가 평가했습니다. 보고서 하나에도 점수 매기고 말투 하나에도 눈치를 봤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냥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의자 하나였는데도 이상하게 뿌듯하더군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건 더 높은 자리도 아니었고 더 큰 집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냥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말 내내 회사 생각만 했을 겁니다. 월요일 보고서, 클라이언트 대응, 후배 팀장 눈치, 늘 그런 것들에 짓눌려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산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버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는데 오랜만에 표정이 조금 편안해 보이더군요. 물론 현실이 갑자기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 올라가면 다시 회사였고 전세 걱정은 그대로였고 아이들 학원비도 여전했어요.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달라졌더군요. 아, 회사가 내 인생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예전처럼 일부러 새벽같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사람들 마주치는 게 두려워 도망치듯 출근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날은 그냥 평범하게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 안은 늘 그렇듯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다들 핸드폰 보고 이어폰 끼고 지친 얼굴로 서 있었죠. 예전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단 성공했지. 그런데 이제는 아니더군요. 그냥 다들 각자의 삶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는데 후배 팀장이 또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모습만 봐도 자존심이 상했어요. 원래 내 자리였는데. 그런데 그날은 신기하게 덤덤했습니다. 욕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비워지진 않더군요. 그래도 적어도 예전처럼 회사 하나에 제 존재 전체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를 걷다가 우연히 작은 공방을 하나 봤습니다. 유리창 안에 나무 의자랑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순간 강원도에서 만들던 그 삐뚤빼뚤한 의자가 생각나더군요.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목공 원데이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민망했습니다. 50 넘은 남자가 퇴근 후 목공 배우러 간다는 게 좀 어색했거든요. 첫 수업 날에도 괜히 주변 눈치를 봤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정장 입고 앉아있으니까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재밌더군요. 사포질하면서 나뭇결 만지는 느낌도 좋았고 망치질 소리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늘 평가받았습니다. 보고서 하나, 말투 하나, 표정 하나까지. 그런데 거기서는 아니었습니다. 강사도 그냥 웃으며 말하더군요. 천천히 하세요. 못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평생 못하면 안 되는 세상에서만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집에 작은 나무 스툴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사실은 정말 허접했습니다. 다리도 약간 삐뚤고 니스칠도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보더니 웃더군요. 아빠, 이거 직접 만든 거야? 저는 괜히 민망해서 말했습니다. 그냥 연습한 거. 그런데 아들이 스툴에 앉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칭찬받을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조용하고 더 따뜻한 기분이랄까요? 어느 날 밤에는 아내랑 오랜만에 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엔 집에 와도 늘 예민했어요. TV 보면서도 회사 메신저 확인하고 괜히 짜증내고. 그런데 그날은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사실 많이 힘들었어. 아내는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렸어요. 회사에서 밀려난 뒤로 내가 실패한 사람 같더라. 그래서 더 악착같이 버텼던 것 같아. 말하는데 목이 메이더군요. 평생 가족 앞에서는 강한 척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 회사 말고도 그냥 내 인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아내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괜히 제가 민망해서 웃으며 말했어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지? 그런데 아내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당신이 다시 웃으면 좋겠어. 돈보다 그게 먼저야.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울컥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너무 오래 웃지 않고 살았더군요. 늘 쫓기고 불안하고 비교하면서만 살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 따뜻한 손 잡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전세 계약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부모님 병원비도 계속 들어갑니다. 회사 분위기도 갑자기 좋아지지 않았어요. 후배 팀장은 여전히 제 상사고 저는 여전히 눈치 보며 일합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회사에서 밀려났다고 해서 제 인생 전체가 끝난 건 아니라는 걸 아주 조금은 알 것 같더군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사들고 천천히 걸어가는데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핸드폰부터 확인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밀려나면 제 인생도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회사 밖에도 삶은 있었습니다. 아주 늦게 저는 그걸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무언가 새로운 어떤 것을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 그것은 아주 대단한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쩌면 진짜 행복이 어떤 건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뒤처지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삶을 원했는지, 무엇을 할 때 마음이 편안했는지는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조금이라도 뒤처질까봐 초조해하면서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에서 가장 숨막혔던 순간은 남들이 보기엔 가장 성공했을 때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요. 행복이라는 게 꼭 대단한 성공이나 많은 돈에만 있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퇴근길에 올려다본 하늘 한 번, 따뜻한 밥 한 끼, 누군가와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 어쩌면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많이 지쳐 계신다면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천천히 돌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H 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